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나왔는데 답변은 그 순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뭐 우리 질의 기억하시나요? 김인 선생님에 대한 박규 선생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 선생님께서 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한 5분 이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를 다룬다는 것의 정치적인 목적, 아니 정치적인 개입의 의미가 뭔지 여쭤보셨는데, 일단 영화 애호가를 제가 특징 지을 때 영화에 대한 어떤 파시형 사랑,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열정 자체가 영화를 보러 가는데도 어떤 특정 극장만 가는 게 아니라 시네마테크라고 하는 예술에 대한 기억이 있는 영화관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냥 대중영화, 미국식 대중영화, 헐리우드 하는 그런 극장도 가고, 일단 그들은 그 경험에 있어서 공간이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영화를 경험하고, 또 심지어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다 잘 알지 못하고 암과 무지의 어떤 그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영화에 관련된 뭐 책도 읽고, 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에 대한 자신의 어떤 사유, 경험, 감정, 이것들과 그 전문가들과의 그 감정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영화 자체를 영화에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얻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영화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미장센을 해서 그것을 잘 전달하고 이미지를 더 효과적으로 배치해서 감정을 전달하는지, 이런 식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 그건 제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역사성, 그렇죠? 영화가 그동안 가지고 온 뭐 새로운 실험 영화를 먼저 보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좀 다른 것. 그러면서 이제 그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유와 어떤 감정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러면서 그들의 기준이 하나의 완벽한 기준이 아닌 것을 이제 균열내는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들레즈 얘기를 좀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들레즈의 영화가 고전 영화에서 모던 영화로 넘어갈 때 운동 이미지에서 시간 이미지로 이행을 한다고 하는데, 랑시에르가 보기에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화에 기반한 하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어떤 급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목적론적인 시간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나가 다른 하나로 질적도약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없어지면서 다른 하나가 생겨나듯이 새로운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앱스타인의 우화에서 밝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들레즈의 일단 영화 서술 극장 방식은 그게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하나의, 특히 들레즈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빛, 운동 그 자체, 그러니까 산을 그 자체로 보고 있고, 지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각에 의해서 파악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지각을 갖고 있고 스스로 운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이미지가 갑자기 운동 이미지에서 시간 이미지로, 그러니까 운동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것의 잠재성이 드러난다기보다 그 현실적인 이미지의 그 연관관계에서 그 기계적인 운동성이 감각 운동 도식에 의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 이미지에 가서는 그것의 어떤 잠재적인 사유 측면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랑시에르가 보기에는 그것은 질적인 도약이나 존재론적인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가 한 번은 자연 철학의 관점에서 번역되고 한 번은 사유, 그 정신 철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번역되는 거다. 그것이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아까 말한 영화 자체가 미학적 예술 체제라고 하는 능동성과 수동성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러나 그 기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예술적인 의도 작업이 전혀 들어갈 수 없고 그냥 기계가 보여주는 풍경이 일종의 세계에 대한 사파 그 자체랑 별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재현 도식을 일종의 엇갈리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랑시엘 아까 히치콕 얘기 나오는데 히치콕 영화에서도 서사를 위한 이미지처럼 배치된 것이 감각적으로도 인식될 수 있고 아까 말한 마치 서사를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넓은 차원에서 플롯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랑제리가 아까 말한 영화가 예술로 평가된다고 할 때는 감각적인 자율성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의미고 그것은 곧 무언가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기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이에시스 어떤 예술 작업이 미메시스라는 원리 없이 만들어진 것이 감각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해석의 다양한 사유와 감각의 가능성이 그 간격에서 열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규 선생님 답변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게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는 김나영 선생님 먼저 하셨는데 윤혜경 선생님부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나영 선생님하고 민현 선생님이 이제 같은 신경미학 쪽이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은하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은하 선생님 논평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은 사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기로는 5가지 정도 질문이 나왔던 걸로 정리가 됩니다. 서사적인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 리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행위의 반복, 패턴하는 행위 때문인지 혹은 리듬과 자체적인 관계가 서사적인 모티프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또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반복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쇼트의 패턴에 따른 영화 기존의 설명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동적 정태적 모티프와의 관계 그리고 정태적 모티프 연출과 집합이 리듬을 갖게 하는 것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아직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여기서 어떤 새로운 사유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듬과 관련해서 어떤 이것은 관객의 지각적인 체험의 문제인가 혹은 이 감독의 의도의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지각적 체험의 문제로 끌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경우에 어떤 이것이 미약하게 존재하는 것과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보편적인 경험을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상충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사실 하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전체 맥락과 관련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서사적인 모티브가 리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그 가능성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아직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지금 행위의 패턴 혹은 반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계속 문제를 삼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본래는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다뤘던 측면과 결부가 되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리듬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런 논의를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에너지의 강도,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편에서는 어떤 반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 별개의 논의를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기존의 논의와의 차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쇼트의 패턴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화 스타일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을 영화 스타일을 관객이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객이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은 내러티브, 내용, 그러니까 이미 구체적인 이미지이지 영화 스타일의 문제, 클로즈업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것을 사실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편집에서 사실은 쇼트 하나의 행동 단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개의 쇼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쇼트의 패턴화가 아니라 사실은 행동의 패턴화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티프의 문제의 경우에는 쇼트라고 문제를 하는 것은 사실 기존의 어떤 인접성의 문제로 이것을 다루게 되는데, 그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로 지금 모티프를 다룬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에 대한 경험이 조금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관객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롤라런의 경우에는 감독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러티브의 자유 모티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정태적이고 그러니까 사실 불필요한 것들, 이묘적인 것들은 관객의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상에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조차도 사실 의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것이 관객의 체험으로 오히려 더 맡겨져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정말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관객이 얼마나 영화를 자주 보느냐, 반복해서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어쨌든 보편적이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에 따라서 그것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정도의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중요하게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은요, 역동적인 모티프와 정태적인 모티프의 어떤 관계, 그것이 변화 양상에서 어떤 리듬의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정태적인 모티프의 연쇄 관계에서 리듬의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모티프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리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말로 통괄적인 개념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정태적인 모티브의 경우에는 통괄적인 이 가능성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고, 역동적인 모티프와 정태적인 모티프가의 관계에서는 이제 지적하고 계신 분이 사실은 어떤 긴장의 문제를, 에너지의 긴장 혹은 시간의 긴장을 하고 사실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로 얘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가능성들, 이것들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발전되어야 하는가를 문제를 제시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하 선생님, 코멘트 하실 게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이제 굉장히 어떤 분은 굉장히 많고 어떤 분은 뭐 적고 그러는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다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에만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미정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강미정 선생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핵심적인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미정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 1번에 신체화된 마음에 대한 그로달의 정의, 그리고 탈신체화된 상태에 대한 그 해명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신체화된 마음, 강민현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신체화된 마음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행위로 나가야 하는 것만이 신체화된 마음이고,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탈신체화된 마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탈신체화된 마음도 사실상 신체화된 마음에 포괄되어야 하는 그런 범주가 아니냐라고 논평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주의 23번에 보시면 기존의 이 탈신체화와 신체화의 용례를 그로달이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강민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탈신체화가 기본적으로는 분석 철학이나 초기 인지 과학에서 몸과 관련 없이 마음의 구조와 별도의 동일된 실제의 것으로 상정된 그것을 탈신체화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탈신체화된 마음의 상태도 신체화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포괄적인 정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강민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글 쓰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게 설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예술 영화 경험의 특성을 밝히는데 페크만 플로우 모형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은 이제 봤을 때 우리는 페크만 플로우의 끊임없는 연속과 완료 속에서 살아가는데 영화적 경험에서는 사실 특히 예술 영화에서는 P2에서 딱 끊기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경험을 굳이 왜 페크만 플로우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러다의 논의로 따르자면은 결국에 이 P2에 계속 머물러 있는 예술 영화의 양상이나 현상을 설명할 때 이 P2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금 P2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P와 E가 작동하는 과정이 바로 완료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식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자꾸 우리가 P2에 머무냐면 P2에 머물러서 계속 이렇게 뭔가 지각적인 어떤 감각적인 고차원적인 의미를 계속 생각하게 하냐면 결국엔 빨리 다시 기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잘 찾아가지고 MA로 나가게끔 해라 라고 하는 의식의 메커니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엔 P2에서만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는 페크만 플로우 전체가 아니라면은 P2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또 우리도 뒤풀이도 있고 그러니까 강빈 선생님도 뭐 코멘트 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정도 선에서 어떨까. 자, 민현주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박철희 선생님 논평에 대해서 민현주 선생님 답변 듣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개 그냥 두 개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렵지만 좀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두 번째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 블랙스완 아마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저도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데 이제 영화 안에서 이 백조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나탈리 포트만이 흑조로 변하는군요. 백조가 아니고 흑조로 변화하는 과정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는 거고 제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고 흑조로 변화하는 모습 아마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다리가 이 반대쪽으로 꺾이는 아마 약간 그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병환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킹덤 말씀하셨는데 킹덤을 제가 조금밖에 안 봐서 근데 킹덤에 나오는 좀비들은 약간 월드워 Z 스타일의 좀비든가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부산행 스타일의 좀비죠. 전통적인 이 브레인이 아니고. 이제 그랬을 때 과연 그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좀비의 같은 그런 흐느적거리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거울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혐오나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킹덤에 나오는 좀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블랙스완에 나오는 이 과정처럼 처음에는 충분히 거울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었지만 이게 어떤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블랙스완으로 변화할 때 과연 그것도 거울 유런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글쎄 요즘은 거울 유런의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모든 문제가 거울 유런으로 설명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무슨 뭐 뱀 같은 경우에는 왜 유니버셜리
공포스럽잖아요. 그 뱀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왜 나는 뱀을 싫어할까? 뱀 만져본 적도 없고 뱀한테 물린 적도 없는데 왜 뱀을 싫어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거울 유런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뱀의 움직임 같은 것들은 도저히 우리의 행동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거울 유런이 어떤 그 동일시의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뱀과 같은 움직임이 공포스럽고 혐오스럽게 느껴진다는 건데, 근데 거기에 반해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킹덤에 나오는 그 좀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친숙성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좀비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일단 처음에 조지 로메로 스타일의 그런 좀비가 있었던 반면 점점 좀비가 점점 많이 등장을 했고, 이제 좀비의 움직임도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좀비처럼 움직여 본 건 아니지만 좀비에 대한 그 지각적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 나오는 좀비들은 좀 어딘가 모르게 패셔네이팅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힘없는 좀비가 아니고 아주 빠르고 어딘가 모르게 스펙타클한 좀비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얼핏 봤던 웜바디 같은 좀비는 사실 좀비이기는 하지만 사랑도 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좀비도 등장을 하다 보니까 좀비는 우리가 그 거울 드론 반응을 하는 그 트레시홀드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사실 부산행 같은 경우도 몇몇 좀비들은 사랑스러운 좀비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마지막에 좀비로 변하는 과정이라든가 중간에 그 중년 부인이 좀비로 변해서 이렇게 반대쪽 차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비이기는 해도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 혹은 저 정도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학습되고 기억되어 있는 좀비들이 아닐까 하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좀 느낌이 좀 달랐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장면에서 약간 그 좀 냉담해졌다고 할까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약간 정신병 비슷한 것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릴레이트하고 어떤 동일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신체적으로 도저히 내가 그 모방할 수 없는 그 동작이 나오는 순간 저는 굉장히 냉담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질문하신 거는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먼도 상상력으로 설명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저는 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충분히 거울 유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한다고 하면 이건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을 선생님이 쓰신 것 중에 여기 블랙스완하고 배트맨이라는 뭐 그런 제목이 버드맨 죄송합니다. 버드맨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느낌에 오히려 버드맨 같은 경우에는 블랙스완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버드맨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정말로 버드맨이 돼서 날개가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다른 이질적인 느낌이 없었던 데 반해서, 글쎄요 이게 여성 캐릭터라 어느 정도 더 거리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스완에서 포스티브 상상력을 보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든다 하시면 다른 영화에서 그런 가능성이 차단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 공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일단 공감이라는 용어가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읽었던 어떤 이제 신경과학적 논문에서는 그 리플렉시브 엠퍼시하고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엠퍼시를 일단 구분을 해놓고, 공감이 그 인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공감과 인지 이전에 발생하는 공감을 일단 구분을 해서 명확히 해놓은 다음에 이 동일시라고 하는 건 거울 이론 단계에서는 물론 당연히 인지 이전에 동일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먼저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관련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거울 이론 자체도 이제 학습과 기억과 그다음에 탑다운 방식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네 안상원 선생님, 이익주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해도 돼요? 네. 제가 이 논평문 처음 받았을 때 이 질문이 없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질문이더라고요, 마지막 두 개가. 그 제가 쓴 글의 틀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좀 약간 일반적인 견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뭐 이제 영화의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각종 정보나 뭐 영화에 대한 경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제가 이제 영화를 혹은 뭐 영상물을 직접 만드는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니까 그 영상을 만드는 경험과 그 영상에서 어떤 미학적인 부분들 혹은 뭐 제 글에서 나오는 뭐 이질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걸 구상하는 능력은 별개의 사안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런 이질적인 것에 무디면은 그 학생은 계속 그 고전적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만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쪽에 좀 예민한 학생이면은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의 제작 경험은 그 어떤 방향 설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물론 뭐 좀 더 알긴 알겠죠. 그래서 그 만약에 어떤 문제라는 것이 고전적 서사의 횡포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 히스의 말로 하자면 전 구성의 영역, 그러니까 사회적인 교육의 영역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쪽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딱히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히스한테 너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건데, 히스가 이런 걸 이제 파악하게 됐으니까 뭐 우리도 다 알 수 있겠죠, 사실. 그걸 뭐 알키스르의 개념이 어떻게 혼동을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어떤 통일성에 대한 강요랄까요? 뭐 그런 이제 뭐 여기 나온 걸로 치면 이제 서사화의 강요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혹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어떤 식으로 퍼져 있고 또 작동하느냐의 문제가 결국에는 고전 영화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고전 영화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은 고전 영화와 비고전 영화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질적이라는 것이 늘 제가 쓴 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관점에 따라서 이질성이 규정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 자체가 고전 영화냐 그렇지 않냐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익주 선생님,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자 선생님들하고 논평자 선생님들의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한 게 제 나름대로 우리 스티븐 히스 이론처럼 관객의 권한을, 관객의 능동성, 관객의 자리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그래서 관객 분들 중에, 청중분들 중에 굉장히 궁금하신 있을 텐데 몇 가지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손을 드시는 김남시 선생님. 먼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발표 너무 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 첫 질문이니까 좀 고차원적이고 멋진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하던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심을 담아서 민현주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최근에
그 조커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학생들하고 많이 했었는데 나쁜 영화다. 그 스케일로 나왔으면 안 됐던 영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굳이 제가 조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거울 유런의 작동을 통한 어떤 감정 작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관객의 능동성, 수동성에 대해서 이제 그 거울 유런에 대한 오늘 그 이야기가 가지는 함축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윤리적인 문제는 사실 거울 유런이라는 논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그 윤리적인 판단으로부터 일단 그 수준에서는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사실 도입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뭐 노엘 캐롤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가 하니발 렉터 같은 그런 악인한테 공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하니발 렉터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쁜 사람이지만 살인자이고 식인종이고 사람을 조종하는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하니발 렉터가 괜찮은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뭐 예술을 이해할 줄 알고 굉장히 지적이고 나쁜 사람이지만 여자 주인공 스털링을 되게 케어하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윤리적 평가를 다 한 후에 그래도 좋은 데가 있네 라고 하면서 공감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노엘 캐롤식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일단 문지적인 평가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거울 유런은 일단 최초에 어떤 인물과 영화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 인물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사실은 그런 윤리적인 판단 이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단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별로 공감할 수 없는 캐릭터일지라도 영화가 진행되면서 공감 가는 캐릭터로 변화하는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많은 영화 이론가들이 동일시라고 하는 이론을 갖다가 그 고깝게 보고 이거는 뭔가 비판하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을 하면서 윤리적인 판단에 혼돈을 느끼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동일시 때문에 벌어진다 생각을 하고 동일시는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논의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거죠. 근데 일단 그 제가 논문에서 읽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 오아시스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 그 인물 같은 경우 설경구 같은 인물 같은 경우에 처음 등장했을 때 설경구도 그렇고 문소리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인물로 등장을 하거든요. 설경구는 굉장히 껄렁껄렁한 캐릭터로 나오고 문소리는 장애가 있잖아요. 몸이 온통 뒤틀려져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오히려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나중에는 그 두 사람들의 행동에 전혀 이상함이라든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그 영화 속에서 그들의 행동이 그대로 공감되고 반응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 첫 번째로 일단 윤리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오히려 이 거울 유런의 문제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오히려 빼기 위해서 논의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아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좀 까먹었네요. 그래서 그 조커를 보다가 영화를 보는데 조커가 제가 영화를 안 봐서 근데 일단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폭동이나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그 거울 유런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깥에 있는 문제이고. 거기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나와 다른 윤리관을 갖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거울 반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도저히 저 인물이 하는 짓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은 제가 거울 반응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울 반응을 한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아예 반응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울 유론의 논의의 일단 핵심이라고 하는 건 거울 유론의 반응에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인지적인 판단이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카그니티브한 측면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는 그 사실은 그 그리고 거울 유론 윤리적 판단은 이미 뭐 엄청난 이 지적인 백그라운드가 동원돼야지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본능적으로 리플렉시브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윤리적 판단이잖아요. 예, 물론 그때 사실은 그 일종의 갈등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거울 유론 쪽으로 이렇게 릴레이트 되고 이렇게 응원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관객이 인물이 있긴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인지적 과정을 거치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상당히 많은 갈등 관계에 좀 아니 있다고 그거는 이제 생각합니다. 하니까 윤리적으로는 나는 공감을 못하지만 아까 하니발 렉터처럼 뭐 지적이고 뭐하고 다른 어떤 많은 측면 때문에 이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만 그 측면에서는 내가 여전히 공감하지 못하면서도 그 인물을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이 부분은 내가 동의하지 않아서 빵점이지만 딴 것들이 워낙 우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가 좋다면 내가 그 인물을 뜻하는 것도 심지어는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얘기 자꾸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블링이 아니라 미러리얼이 재밌어갖고 그거는 다 설명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지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설명 안 되는 연설도 얼마든지 있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론 전에는 저기 원래 오리지널 이론은 다른 사람 마음이나 감정을 어떻게 읽냐 그러면 쓰리를 가지고 저기 일종의 앱덕션 한다고 봤어. 그러니까 저기 행이나 뭐 이런 거 해갖고 가설을 세워갖고 얘가 이렇게 했다. 그게 원래 오리지널 시리였는데 그 90년대 이후에 이제 뭐 골드만이 이렇게 하고 심리학자들 포함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죠? 그 커리 포함해갖고 만들어낸 이론이 시뮬레이션 시어리인데 그게 오리진이 하여튼 엠파시에서 온 거예요. 아이디어 이셀프는 왜 저기 감정이입이라 그러죠. 예, 거기 동일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게 뭘까 해서 궁금해 하는데 그 옛날 이론이라 바보 같은 이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취급했고 정신 뭐 하나님 뭐 하는 사람들도 이용했는데 완전히 한 100년 동안 잊혀진 이론인데 그 발굴을 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뭐 그런 거예요. 거기 아이덴티티가 리얼리 내가 뭐 하니발 렉터나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코그니티브 저걸 거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저기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같은 거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저기 렉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입장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질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저기 동일시하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나쁜 영화 평화 때 있잖아요. 그 동일시할 인물이 없어 재미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저기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 저기 흥미 있는 캐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딱 하나씩 그 미러 이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것만 사용한다 그러죠. 우리 멀쩡하게 저기 예를 들어서 아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저기 정치로 저기 어려운 결정해야 할 때 저기 그 폴리티컬이 둘이 저기 디스커션 할 때 그 아주 레셔널하게 추리하고 그런 거 있죠. 물론 다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특히 감정적 반응하는 거는 저기 시뮬레이션 쪽에 훨씬 더 설명이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만 갖고 설명한다는 건 좀 무리예요. 영역이. 예. 물론 저도 당연히 거울 이론만 가지고 모든 영화적 경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예. 그리고 물론 티어리 오브 마인드 말씀하시는 건 티어리 마인드로 설명을 하던 아니면 시뮬레이션 설명을 하던 물론 이제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제가 거울 이론을 강조하는 입장은 거울 이론을 가지고 모든 그런 그 영화적 경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
거울 유론이라고 하는 걸 영화 경험에 도입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 생각이 이거는 일단 어떤 설명이 어떤 설명이 터무니없는 설명인가 하는 거를 일단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동원이 됐고 어려운 설명 끝에 별로 인정할 수 없는 답변들이 그동안 만들어졌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간결하고 보다 과학적인 설명을 일단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거울 유론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거울 유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경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던 새로운 걸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영화 감독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 인물을 좋아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면 싫어하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라고 하는 게 뭐 거울 유론에 대한 연구 성과를 연구한 다음에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 유론이라고 하는 게 영화 이론에서 도입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했는데 설명을 잘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국제시장 잠깐 보여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하다가 선생님 끊겨서 말씀 못 드렸는데 10번 넘게 봤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면 울어요. 지금도 울어요. 이거는 그동안 스토리를 다 봤기 때문에 이 장면이 왜 슬픈 건지 이제는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그 장면만 오면 이유 없이 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지적인 과정이라든가 윤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뉴런 단위에서 반응이 나오고 이 반응은 끊임없이 인지 과정 이전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론들과 뭐 티오리 오브 마인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일단 거울 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퍼시 같은 경우도 리플렉시브 엠퍼시 정도의 수준에서 거울 유론이 설명될 것이고 그 이후의 것들은 거울 유론들이 어떻게 강화되고 어떻게 인지 과정으로 넘어가는지에 관한 설명이 이제 필요해지겠죠. 네, 고맙습니다. 전주관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좀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 선생님 질의 짧게 받고 대답 듣도록 하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윤여경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의 선회적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디스크립션 할 수 있다는 전제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드신 게 거리와 숲을 가로지르 간다. 혹은 한 할머니가 재활용동을 벌인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고 이걸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전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미 데이비슨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서구의 인류학자가 원시 시대에 가서 어떤 행위를 관찰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인식론적 문제에서 바로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을 축구를 하고 있다? 라고 과연 묘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 축구를 하는 행위를 우리는 예를 들면 둘이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빨랑빨랑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고 뭐 수없이 다른 묘사의 처리가 가능한데 도대체 영화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행위를 어떻게 거리와 숲을 가로지르 간다. 혹은 한 할머니가 재활용법을 벌인다. 라고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은요, 그게 그러니까 에크프레시스라고 개념되는 것이죠. 네. 그런 활동이랑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모든 영화는 그러니까 모든 시간 예술 작품은 영상 예술은 이것을 비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히 그런 과정을 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영화를 끝난다면 그냥 일반 평론의 입장이 아니 평론이 아니라 그냥 관객으로서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했어라고 하는 순간 사실 행동 문제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문제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이미 사실 시나리오 상에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것을 영화에서 스토리보드 잘라서 그냥 촬영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미 그런 행동 단위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서사적인 모티브라고 하는 것이 감독이 의도하진 않았을지라도 이미 우리 문서화된 형태로 나타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있어 또 한 가지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관객은 관계에서 보면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 그러니까 글자를 보는 것을 정말 이걸 머릿속에서 이걸 자연스럽게 행동 단위로 옮기는 것인데 사실 그 경우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신경과학 연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제가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런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너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관객의 문제로 전제가 된 상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된 책 중에 하나가 미학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저작 안에서 이야기된 것 안에 이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유아들도 이제 형태나 감도, 유과, 지속, 시간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에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한 감각 양태에서 받은 정보를 다른 감각 양태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천적인 일반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대목을 사실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재인용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상황 자체를 전제를 하고서 이 서사적인 모티프가 사실 결국은 영화 안에서 시각화돼서 나타나는데 관객은 자연스럽게 사실 시각화된 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서 서사적인 양태로 해서 문자화해서 읽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